하게 되는 이야기는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무왕 의자왕 이야기는 한국에서는 무왕은 서동이라는 인물로 말을 캐던 소년이 또 옆나라 신라의 그 선화공주와 사랑을 했고 그리고 30대 백제왕이 됐다라고 하는 스토리를 갖고 있는 인물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의자왕은 반도 땅에 있었던 백제의 마지막에 끝자락에 있었던 왕으로 알려져 있는 두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셨을 텐데, 저는 심층 그 사람들에게 접근해 보았더니 이게 전혀 우리에게는 생뚱맞은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시간에 그 일본 서기의 암호를 풀다 라는 제목으로 올린 게 있는데, 일본 서기의 그 목차 부분, 첫 부분에서 그 이 왕들의 천황들의 천황가의 계보가 이제 1대부터 41대까지의 왕들의 이름이 이제 그 와풍과 한풍, 다시 말해서 중국풍 시호와 일본식 시호로 이렇게 나뉘어서 적혀 있는 것을 보다가 한 인물에 제가 꽂혔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서명왕이라고 하는, 서명천왕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인물은 그러니까 600년대의 초반의 인물이에요. 640년대까지 살았지 싶기도 하고, 일본 땅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제 견해는 이 서명이 그냥 일본에서 죽은 인물이 아니라 바로 무왕의 아들인데, 이 무왕부터 이제 풀이를 해 나가면 이 인물의 그 끝자락은 일본 열도 땅이 아니라 중국 땅에서 죽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는 인물입니다. 이 와풍시호라는 게 있었어요. 와풍이라는 게 일본풍, 시호는 이제 죽은 다음에 붙여지는 이름들이잖아요. 근데 이 한풍, 다시 말해서 중국풍 시호는 니자로 다 이렇게 통일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을 신무천왕이다. 그리고 41대 왕을 지토텐노다. 이렇게 이제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주목을 하지, 일본풍 시호에는 별로 본 적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길거든요. 그 이름 자체가 그 한 인물에 대한 게 어떤 거는 제일 긴 거는 보면은 둘, 넷, 여섯, 여덟, 12자예요. 이름이 12자로 되어 있어서 아마도 그 지금 보니까 제일 긴 이름이 세네 천왕, 그 천왕의 이름이 제일 기네요. 근데 오늘 제가 보는 것은 서명왕, 서명왕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돼 있냐면 한자를 그대로 한글로 발음하면 식장족일광액천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장족일광액천황 이렇게 하니까 전혀 의미 전달이 안 되죠. 한자를 보면서 설명하면은 확연하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 와풍시호는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보면 서명왕은 출신이 오키나가 출신이다. 식장족은 어디 출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키나가 가문, 이키나가 가문의 출신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천황가였고 왕가였고, 근데 그의 할머니는 광희 부인이요, 누카타베 부인이다. 이게 뭐냐면, 광희 부인은 누구냐면, 그 민달, 거슬러 올라가면, 민달왕의 손자예요, 이 사람이, 서명이. 근데 그 민달왕의 부인이 광희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광희 부인이요. 또 한 부인이 또 있는데, 누카타라 그래서 누카타베 히메라 그래서 이 추고천왕을 뜻해요. 바로 직전의 왕인 여자왕, 최초의 여자왕인 추고천왕.
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풀이하면 이 서명은 누구냐? 출신은 가야계 식장, 다시 말해서 오키나가 가문 출신이고, 그러니까 모계 혈통은 가야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백제나 가야는 공히 하늘 천신 숭배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해를 가장 중요시했고, 그러니까 왕족이고 할머니가 광희 부인이요 추고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상한 게 뭐냐면 보통은 어머니가 누구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맞거든요. 가문은 식장 가문이는 거 나왔으니까. 근데 어머니 부분이 빠져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깊은 통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서명왕이 누구냐? 저는 그 밑에다 뭐라고 썼냐면 이 사람은 의자왕일 것이다.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일 것이다. 이런 센세이션한 주장을 지금부터 합니다. 가설입니다. 그 배경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그걸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이 한자로 쓰여 있는 또 일본식으로 쓰여 있는 거를 봐도 모르실 테니까 이렇게 요약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일본 고대사에서 700년대 전까지의 그 소위 말해서 고분 시대, 고분이 등장하는 시대에 이전부터 그 고분 시대를 거쳐서 이제 고분 시대 말기, 다시 말해서 야마토 정권 말기까지를 이제 고대로 보는데 그걸 3시기로 나눈다 그랬어요. 1시기, 2시기, 3시기. 근데 3시기 때의 시작점에 한반도 백제에서는 무령왕 시기인데 그때 일본 땅에서는 26대 왕, 한반도는 25대 왕인 무령왕 시대에 일본 열도 땅에는 26대 왕이 등장하는데 그게 기체천왕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41대 그 지통천왕, 여자천왕, 두 번째 여자천왕인데 그때까지 이야기가 이제 일본 서기의 3시기에 해당돼요. 여기 이제 천왕들의 이름이 다 제가 등재는 했는데 작게 쓰여 있는 이름들은 굳이 신경 안 써도 될 그 비중이 약한 인물들이고 꼭 신경 써야 될 인물들이 한반도의 백제와 이 그 시점을 견주어서 비교할 때 한 대여섯 명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시작점에는 한반도에서는 무령왕 시대에 일본 열도 땅의 백제는 일본 열도 땅도 백제 정권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열도 땅을 백제가 양쪽을 다 백제인들이 다시 말해서 예맥 쪽의 후손들이 반도 땅에서는 백제라는 이름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고 일본 열도 땅에서는 야마토 정권이라는 이름으로 통치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서 일본 열도를 열도백제라고 제가 명명을 합니다. 무령왕 때의 일본 열도 땅은 26대 왕인 계체왕이다. 게이타이 천왕이다. 그리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빨간 사각형을 해놓은 것만 제가 일단 설명하면 그의 아들이 김매라고 하는 29대 왕이에요. 훈명왕. 그리고 또 그 훈명왕의 29대 김매의 아들은 비다츠, 민달입니다. 민달. 30대 왕이고 그리고 비다츠의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고 그 손자, 그러니까 직통 계열에서 손자인 지금 얘기하는 서명왕 조메이라고 하는 인물이 34대 전왕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두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38대 왕인 천지 나카노 오에라는 인물이고 그리고 그의 형제라고 기록되어 있는 40대 천무 텐무 이게 이제 오와마 황자 이렇게 되거든요. 이 여섯 인물만 이제 집중적으로 비중을 두고 설명을 뭐냐면 그 인물들을 통해서 기대가 연결이 되면서 이제 일본도 고대 시대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무령왕 때의 일본은 게이타이 그리고 성왕조 다시 말해서 무령왕의 아들인 성왕조의 일본은 훈명왕이에요. 그런데 성왕이 더 오래 했어야 되는데 관산성 전투에서 매복에 걸려서 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인 위덕왕이 비교적 오래 통치합니다. 그래서 그 위덕왕 때
김매하고 비다츠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근데 이제 위덕왕 다음에 한반도에서 그 해왕 법왕이 등장하는데 각각 1년도 못해요. 1년도 못하고 죽으면서 이 백제 왕통, 다시 말해서 부여씨, 부여씨 왕통이 끊겨버려요. 왕실의 후손이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그 다음 왕이 이제 30대 왕이 되는 무왕인데, 이 무왕이 미스테리. 무왕이 이제 삼국유사에 보면 연못가에서 용과 그 과부가 만나서 사랑을 나눠서 거기서 태어나서 왕이 된 인물이 무왕이다. 이렇게 희한한 스토리로 적혀 있어요. 그걸 이제 설이 많아요. 이게 무왕이 도대체 누구냐? 중에 제 가설은 무왕은 일본 땅에 있었다. 누구의 아들이냐? 바로 이 비다츠 30대 민달왕의 아들이다. 제1황자입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은 오시사카노 히코히토라는 인물이에요. 언입니다. 그 사람도. 오시사카 지역에 있었던, 오시사카, 그러니까 산등성이를 등지고 있었던 왕궁에 살았던 왕손이다. 히코히토다. 이 말이에요. 이 인물이 사실은 30대 비다츠에 이어서 제1황자니까 왕이 돼야 되는데, 뺏겨요. 왕을 누구한테 뺏기냐? 그 왼쪽에 있는 31, 32, 33에게 뺏겨요. 그 31이 용명왕이에요. 32는 수슌이라는 인물이고 33은 스이코. 이게 추고 천왕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여성 천왕이죠. 이 세 인물은 다 어디 가문 출신이냐면 이 적통 왕통, 다시 말해서 부여씨 계통의 왕통이 아니라 이 소가씨, 다시 말해서 목씨 세력이에요. 성씨가 달라요. 그러니까 목씨 세력, 그러니까 신하에 해당되었던 목씨 세력이 일본 열도 땅에 와서 소가씨라는 성으로 이제 탈바꿈을 하면서 이제 왕실의 핵심 세력으로 들어왔다가 이 비다츠 때쯤 되면 이제 기웃거립니다. 왕의 자리를 넘보게 되죠. 그래서 비다츠가 끝나자마자 그 아들, 자신의 이 소가씨 가문의 아들, 그때는 소가는 우마코라는 인물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인물이 등장하는데, 소가는 우마코, 소가노 이루카, 뭐 이런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요메이라고 하는 인물이 소가씨 가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소가씨의 딸을 이 김매, 그 아버지인 김매와 결혼시켜서 거기서 나온 딸들을 왕으로 이제 임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다츠도 김매의 아들이고 요메, 수슌, 스이코 다 소가씨와 김매, 그러니까 현명왕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비다츠 다음에 사실은 첫 번째 아들인 오시사카 히코히토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자리를 이 요메이, 수슌, 스이코 31, 32, 33에게 빼앗겨요. 그 대신에 그는 이제 역사에서 기록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사라진 게 아니라 역사 기록에서 빼버려요. 나중에 이 일본 서기를 기록하게 되는 후지와라 가문에서 후지와라 후히토의 지휘하에 이 아들의 행적을 지워버립니다. 순식간에 지워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역사서를 보다 보면 순식간에 한 줄로 그날 밤 뭐 병이 들어서 죽었다. 또 뭐 그날 밤 뭐 칼에 맞아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사라지게 해버려요. 그럴 때는 뭔가 있구나. 이거 뭔가 숨기고 있구나. 스토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적한 바로는 그 비다츠의 1황자인 오시사카 히코히토는 이 왕권 쟁탈전에서 이 소가씨한테 밀려서 대신에 열도 백제 땅에 있지 않고 반도 백제 땅에 와서 무왕으로 등장한다. 왜냐하면 위덕왕 다음에 해왕 법왕이 1년도 못하고 다 죽으면서 왕통이 끊겼잖아요. 그런데 이 오시사카 히코히토는 부여씨예요. 지금 일본 왕통은 다 부여씨입니다. 지금 26
때부터 시작한 다 부여씨의 후손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게이타이의 아버지가 바로 이 곤지거든요. 이 곤지는 누구냐면은 그 비유왕의 아들 중에 하나예요. 한반도에서는 누구냐면 게로왕 470년대 450년대부터 70년대 왕에 있었던 475년에 이제 장수왕에 의해서 이 지금의 워커힐 호텔 있는 그 광진구 아차산 거기서 이제 죽임을 당한 인물이 바로 그 누구냐면 게로왕이거든요. 그 게로왕의 형제예요. 게로왕의 동생이에요. 동생인데 그 일본 열도 땅에 중국으로부터 좌현왕에 임명받아서 일본 열도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450년대 말에. 그 후손이에요. 누가? 게이타이하고 무령왕은. 무령왕은 혈연상은 형인 그 좀 전에 얘기했던 그 게로왕의 아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호자는 그 바로 이 곤지였기 때문에 그의 아들로 이제 등재를 시킨 거죠. 그래서 둘은 게이타이하고 무령은 이 기보상 형제 관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여씨의 후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모든 이 왕들은 부여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31, 32, 33은 누구냐면 부여씨는 맞긴 맞는데 왕통은 아닌 바로 이 그 목시 세력의 후손인 바로 이 소가씨의 후손인 거죠. 그래서 소가씨한테 밀려서 왕 자리를 31대 왕이 돼야 되는데 빼앗기고 한반도로 와서 이 끊겨버린 백제 왕통을 이어서 무왕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무왕이란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행적을 보면 일본 열도 땅과 동시대에 진행되는 그 기록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어떤 역사적인 이 건축 사업, 예를 들면 이 일본 열도 땅에서는 백제 대사, 백제 대궁을 지을 시기에 일본 열도 땅이 그렇다 그러면 반도 백제 땅에서는 무왕은 그보다 더 높은 격식이 있는 그 절을 짓는데 그게 미륵사예요. 미륵사를 짓는데 미륵사의 탑을 이제까지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9층 탑을 3개나 짓습니다. 미륵사 지금도 가보면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탑이 3개였다. 그래서 9층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 금당도 3개였다. 이전에 백제는 1탑 1금당이었는데 무왕조에 난데없이 3탑 3금당이 등장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왜 3탑 3금당이 등장했느냐, 바로 이 자기가 왕통을 빼앗긴 이 소가씨에 대한 대립각에서의 그 반대 현상이에요. 소가씨가 최초의 일본의 절을 짓는데 그게 아스카데라예요. 아스카절인데 지금도 있습니다. 저기 나라 남쪽에 이 아스카 지역에 가면 있는데 그게 1탑 3금당이에요. 1탑인데 금당이 3개예요. 그런데 그 탑은 높아봐야 5층. 그 당시는 5층이었으니까 높으면 7층까지 가지만 이 무왕은 한반도 땅에서 이 익산에다가 미륵사를 짓는데 3탑 3금당을 짓게 돼요. 소가씨에 대한 자신이 더 높음을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무왕으로 등장하게 되고 대신에 그의 아들인 그 서명왕이 되는 일본 34대 왕이 되는 조메이 서명왕이 이제 왕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왕통에서는 자신은 밀렸지만 그 자기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우게 돼요. 서명왕. 그런데 이제 무왕이 641년에 죽어요. 641년 죽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는 너무 이상할 정도로 이 잘 다스리고 있었던 서명왕 34대 조메이가 난데없이 죽은 거로 나와요. 같은 해 641년에 죽은 걸로 나오고 대신에 의자왕이 등장을 하게 돼요. 반도 백제 땅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무왕의 아들인 조메 서명이 한반도로 넘어와서 의자왕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뒷받침할 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 사건들이 쭉 있기 때문에 어쨌든 스킵하고, 그래서 34대 조메 다음에
이 여성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이제 그 이 조메이의 서명의 부인이고 처남이고 뭐 이래요. 근데 중요한 인물은 38대와 40대. 둘 다 조메이의 아들로 기록이 되는데, 38대는 천지천왕. 이 인물은 백제가 멸망할 때 의자왕, 660년에 의자왕이 이 중국 땅으로 끌려갈 때 그 백제를 살려보기 위해서 3년여간에 걸쳐서 백총강 전투를 진두지휘했던 인물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형제로 기록되는 천무왕 40대 왕. 40대 왕이 이제 형제로 기록이 되는데 아버지가 달라요. 그 일본 서기에는 둘 다 조메 34대 서명의 아들로 등재되어 있지만 구전 그리고 다른 그 지역 역사물들을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는 조메이가 아니라 부인은 같은데 부인은 고교크하고 사이메 같은 인물인데 이 두 사람의 그러니까 한 인물인데 이름이 둘이에요. 왜냐하면 두 번 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있죠. 지금도 트럼프가 두 번 대통령 했잖아요. 중간에 조 바이든이 있었고 그런 식으로 그 남동생이 코호토크인데 남동생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복귀하게 돼요. 사이메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고교크 사이메이는 조메 다시 말해서 서명의 부인이에요. 부인인데 그래서 두 아들이 있었다. 천지와 천무가 있었다. 더 있었겠지만 이제 중요 인물은 천지천무인데 둘 다 한 여인에서 조메한테 낳았다라고 일반적으로 일본인들은 알고 있지만 아주 딥 인사이드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천무의 아버지는 이시카와입니다. 이시카와. 그리고 천지의 아버지는 조메이가 맞아요. 서명이 맞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여기가 이제 역사의 갈림길입니다. 자, 어떻게 갈라지느냐? 이 40대 천무 때에 대변혁이 일어나요.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의 일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시동을 건 인물이 바로 이 천무 40대 왕. 이전까지는 다 백제의 왕통이고, 천무도 당연히 이제 부여시인 건 맞아요. 맞는데, 그 흐름은 열도백제와 반도백제는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었어요. 불교 중심의 국가이고, 그 다음에 절을 지을 때는 일탑 일금당이고, 그 다음에 행정체계나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동일했는데, 언어까지 동일했다고 보는데, 이제 40대가 되는 천무 때, 그리고 때는 언제냐면, 백제가 멸망한 후죠. 660년 이후에, 그러니까 670년대 말, 680년대 초반. 에부터 천무가 이제 40대 왕으로 등장하는데 이때부터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형태의 모든 시스템을 갖고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천무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국가 체계를 이제 이미 아버지 나라는 망했어요. 의자왕 백제는 망했어요. 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형인에 해당되는 천지가 그러니까 그 전때에 해당되는 천지왕이 이 백제를 살려보려고 백청강 전투까지 벌였다가 대폭망하고 돌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천무는 전혀 새로운 국가 체계를 구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 시동은 645년에 걸렸어요. 645년에 이 그 형에 해당된다고 보는 천지가 천지는 이제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나카노오우에가 이 나카토미노 카마타리 나중에 후지와라 씨가 되는 인물하고 645년에 을사의 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왕을 찬탈했던 이 소가시 31, 32, 33대 왕을 자리를 꿰찼던 소가시 가문을 없애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을사의 변인데 645년. 그러면서 다이카 개신이라고 해서 이제 중국식의 개혁을 시동을 걸기 시작을 했어요. 형 때부터 이미. 그런데 이제 백제가 완전 멸망하면서 이 천무 때에는 그것을 확고하게 새로운 국가의 형태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델은 중국이에요. 백제가 아니라 모델은 대륙의 국가인 중국풍으로 이제 시동을 걸기 시작한 인물이 천무고
그것을 실현시킨 인물은 천문은 680년대 죽으니까 그 실현시킨 인물은 그의 부인과 그 후대 몇 대의 왕. 그런데 그 왕은 이제부터는 이제 서서히 바지사장으로 등장하는 이 시작하고 그 뒷부분의 실권은 누가 지느냐? 후지와라 씨가 지기 시작합니다. 후지와라 씨 시작에는 나카토미노 가마타리, 다시 말해서 천지와 함께 645년에 을사이변을 일으켰던, 그리고 그 아들인 바로 이 후지와라 후히토 때부터 이제 왕통은 백제계의 왕통이 이어지긴 하는데 실권은 후지와라 씨가 지는 거죠. 그런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일본국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식으로 일본국이 만들어진 거는 701년. 그러니까 700년대부터가 돼야 돼요. 700년대 이전 지금 나와 있는 왕실기보에 해당되는 모든 왕들의 시대는 일본국이 아닙니다. 그 아스카 시대, 아스카 시대라기도 하고 그 앞에는 고분 시대, 그걸 더 합쳐서 열도백제 시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씩 보아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보면은 이게 이제 제3시기,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26대 왕이 누구냐? 계채왕이라 이 말이에요. 이때는 백제는 무령왕 때라고 아까 얘기 드렸죠. 무령왕은 형제관계예요. 형제관계. 아버지는 곤지. 곤지의 그 호적에 이 무령왕과 계채왕이 있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 형제이기 때문에 희한한 사건이 이 역사에 나옵니다.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지금의 그 여수, 순천,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일본을 들락날락 하기에는. 그 이전에는 초기에 가야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가야의 지금 하만, 다시 말해서 아라가야, 소가야가, 그리고 오른쪽에 금강가야, 이게 이제 다 낙동강과 그 옆에 있는 강을 타고 살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많이 출항을 했어요. 지금 거제도에 해당되는 남해 뭐 이런 지역에서 출항을 했는데 이제 백제가 300년대 말에 등판하면서 이 전라도 지역에서 이제 배가 출항을 하잖아요. 금강유역에서 저쪽 군산 쪽에서 출항하고 고흥 이쪽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순천 여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지역이에요. 임진왜란 때도 이게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이제 기체하고 형제인 무령왕 사이에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이 땅을 무령왕이 이제 통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배권을 확보를 하게 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때 아주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서로 친하게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이 기체왕에게는 아들이 여럿이 있어요. 이 왕이 되는 인물만 셋이나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7대 왕인 앙강, 그리고 28대는 생가, 이게 다 이 기체왕의 아들들인데 잠깐 하고 말아요. 별로 기록에 역사적인 업적이 없어요. 그런 중요한 것은 이 두 왕은 모계혈통이 오와리 씨 계통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야계라 이 말이에요. 오와리 부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 기체가 오와리 부인과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 둘이 앙강하고 생가인데 둘이서 이제 왕을 하긴 했는데 별로 업적이 없어요. 업적이 있는 인물은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바로 이 29대 왕이 되는 흠명이에요. 흠명도 계채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29대 왕 흠명도 계채왕의 아들이에요. 김매라고 불러요. 아들인데 어머니가 달라요. 계채왕에게 이때는 왕들은 부인이 많습니다. 다시 한반도로 넘어서 무왕조에도 선화공주가 only one 왕비가 아니에요. 무왕에게는 여러 왕비가 있어요. 선화공주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나중에 그 미륵사지 거기서 나왔잖아요. 탑신에서. 부인이 누구냐면 정식 왕비는 바로 그 목시하고 같은, 일본 열도 땅에는 목시가 와서 이 소가시가 됐다 그러면 한반도 땅에서는 사씨가 이 호족 중에 최고 위치였거든요. 그 사씨의 딸이었다, 사택적덕의 딸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왕비가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체왕도 왕비가 여러 명이에요. 그 오와리 쪽에서 나온 가야계에서 나온 왕들이 잠깐 했다가 업적을 남기는 인물은 바로 이 현명왕입니다. 29대 왕. 그런데 부인이 달라요. 부인은 백제계입니다. 백제계 테시라카 부인이라 그래요. 테시라카 부인이라 그러는데 수백 향 이렇게 쓰죠. 예. 근데 이 부인에게서 나온 아들이 이제 현명인데 이 현명이 이제 적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적통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 현명조에는 그러면 한반도는 누구냐? 성왕이에요. 성왕. 성왕입니다. 성왕. 근데 성왕이 짧게 하니까 성왕보다 오래 한 거죠. 열도 땅에서는 더 오래되고 그러니까 이 현명조에는 백제는 성왕 그 다음에 위덕왕이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아들이 바로 민달이에요. 이게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민달. 일본 역사나 한국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인물이에요. 민달 그러면 이 민달이 누구냐면 이 아버지가 현명이에요. 현명이고 그리고 어머니는 이 현명의 부인도 여러 명인데 그 중에 석희 부인이에요. 어머니가 가야계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돌석을 쓰면요, 이 석은요, 이제 일본에서는 어떤 신화가 많이 있냐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분해라 그래요. 그 암석 할 때, 그게 배예요, 배. 배를 타고 넘어왔다라고 하는 신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암반, 암이, 이 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일대 천왕이 되는 이와레 비꼬라고 하는 신무천왕도 이와가 암반할 때 돌을 뜻해요. 이게 한국에서는 뭘로 이해하기 쉬우냐면 바로 호미곶 가면 뭐 있어요? 큰 손 있죠. 그 손 보러 가는데 그 손이 아니라 호미곶이 정동진일 거야 아마. 그런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가 뜨는 곳. 근데 그 호미곶 바라보지 말고 뒤돌아서서 보면 뭐가 있냐면은 그 신화의 두 인물이 나와요. 부부가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연호랑 세오녀. 연호하고 세오가 등장합니다. 연호는 남편이고 세오는 여자예요. 연호하고 세오 스토리는 짧게 얘기하면 어느 날 연호 남편이 바닷가에 나가서 뭐 미역을 캐러 갔는데 갑자기 이 바위가 움직여서 일본 열도 땅에 가서 왕이 되었다. 그 남편을 찾아서 그 부인인 세오도 바닷가에 갔는데 똑같이 바위가 움직여서 일본 열도로 가서 왕비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은 그 진위를 떠나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라 사람인지 가야 사람인지를 떠나서 이 배 역할을 해요. 돌이 배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돌은 어떻게 한국 신화에는 나오냐면 뭐로 나오냐면 구지봉 할 때 다시 말해서 이 거북으로 나와요. 거북으로 등장해요. 다시 말해서 돌이 배인 거예요. 배. 예. 그래서 이 배를 타고 넘어와서 이제 일본 열도의 왕이 되었다. 이런 이제 신화가 있습니다. 설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김매의 부인은 석희 부인인데 그 사이에서 누가 나왔냐면 바로 이 민달이 나옵니다. 민달. 근데 이 민달의 부인이 누구냐면 바로 광희 부인이에요. 광희 부인. 그리고 이 민달의 아들이 제가 이제 무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왕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무광왕이에요. 무광왕. 그리고 무강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광희 부인이고 그의 본명은 오시사카 히코히도. 이게 본명이라기보다는 지역을 뜻하는 거죠. 오시사카 쪽에 있었던 왕통의 그 왕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민달 30대 민달 때부터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이 민달의 어머니가 이 석희 부인이고 그리고 이제 누구와 결혼하냐면은 광희 부인하고 결혼했고 또 추고왕 여왕 자신의 부인이 이제 왕이 됩니다. 결국은 그 소가씨가 두 명의 왕을
이제 흔명에서 나온 아들을 세우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운 왕이 이 추고 왕인데 여자예요. 여자인데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반은 소가시 계열이고 반은 이 적통이에요. 적통 계열에서 나온 추고왕을 누가 옹립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가야계 세력이었던 그러니까 곤지도 어떻게 할 수 없이 받아들였어야 했던 초강력 세력이 둘이 있었어요. 호족이. 그게 뭐냐면 모노노베 씨하고 오오토모 씨였거든요. 이 모노노베 오오토모 씨는 살렸어요. 그래서 곤지는 나중에 유일야쿠 왕이 되면서 다른 사람을 다 죽였지만 이 두 가문은 살렸어요. 이 두 가문이 바로 이 추고 왕과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이 서명이 왕이 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것이 못마땅해서 결국은 이 소가씨는 이 모노노베 씨를 제거하는 모노노베 모리아를 살해하게 되는 그 사건이 이제 정미의 난이거든요. 데이비노 란이라고 하는 그 사건의 발단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소가씨는 백제계는 가야계를 누르긴 누르죠. 누르지만 이 내명부가 순 가야계인 거를 소가씨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3번 정도 왕 자리를 차지했다가 결국은 이 가야계 통에 의해서 결국은 목배임을 당하는 거죠. 그게 이제 645년의 을사의 변인 거예요. 어쨌든 다시 민달로 돌아와서 민달이 했던 일이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바로 백제 대사의 첫 삽을 뜹니다. 백제 대사를 어디다가 지금의 기비연못가 어디냐면은 사쿠라이시 165번 도로 바로 밑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백제 대사를 짓는데 초기 구상이 뭐였냐면 9층 탑을 짓는 거였어요. 9층 탑. 그걸 완공한 사람은 그의 손자인 바로 요 3대를 거쳐서 그의 손자인 바로 누가 되면 서명왕 때 완공이 돼요. 9층 탑을 민달에서 시작돼서 완공은 서명이 짓는데 끝내는데 그 서명의 아버지가 바로 이 오사카 히코히토고 그 오사카 히코히토는 반도 땅으로 가서 이제 무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 무왕은 자기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아들 때에서 진행했던 백제 대사, 백제 대궁을 이 반도 땅에서 구현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익산 왕궁을 대규모의 왕궁을 짓고 그 다음에 미륵사를 짓는데 미륵사를 3탑 3금당으로 지었다니까요. 9층 탑으로 그것도. 그래서 실제로 지었어요. 무왕은 지었습니다. 익산 땅에다가 그게 바로 미륵사탑이에요. 9층 탑. 그래서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고증을 하죠. 여기 9층 탑 3개 있었다. 금당도 3개 있었다. 한국 학자들이 고증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열도땅에 그 자신을 밀어냈던 소가씨가 첫 번째 절을 졌는데 거기다가 3금당을 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거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3금당이고 3탑을 지었는데 다 9층으로 지은 거예요. 엄청난 규모로. 그게 유래가 그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사카 히코히토는 이 민달왕의 아들인데 소가시한테 밀려서 결국은 왕 자리를 꿰차지 못하고 한반도로 들어와서 무왕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제 의자왕인 거예요. 의자왕. 다시 말해서 무왕의 아들은 의자왕인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왕의 아들인 의자왕이 이제 등판합니다. 근데 이제 그의 아버지가 이제 의자왕의 아버지는 오사카 히코히토 무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왕의 일본에서 행적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원래는 용명 31대 용명왕 자리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뺏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민달이고 어머니는 광희 부인이고 그리고 그의 부인이 2명이 있었어요. 이거 재밌어요. 2명이 있었어요. 최소한 2명. 한쪽이 누카데 히메라고 해서 이게 이제 강희 부인인 거고 오오마타라는 또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오오마타라는 여인에게서 누가 태어나냐면 진우왕이 태어납니다. 진우왕. 그러니까 누카데에서는 조메 서명왕이 태어나고 오오마타에서는 진우왕이 태어나요.
근데 이 진우왕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기비, 다시 말해서 지금 오카야마는 기비는 가야계 신라계의 본산이에요. 가야계 신라계 본산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거기 가면 가야계 신라계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이 오카야마의 성 기노조라고 하는 이 큰 산성을 나중에 또다시 이 백총강 전투에서 지고 온 이 천지천왕이 되는 인물이 거기 산성을 증축을 해요. 그 이유는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방어 기지이면서 제2의 수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결국 이 천지는 그 원 이름이 이제 나카노 오우에 645년에 을사의 변을 일으켜서 성공한 인물, 또 660년부터 663년에 백총강 전투를 진두지휘했던 실권자 였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663년에 패하고 돌아와서 이제 왕권을 수습을 하게 되면서 등장하는데 이름이 이제 천지천왕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혈통을 보면 아버지는 서명이에요. 조매. 다시 말해서 저는 의자왕으로 보고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고교크 사이메인데 중요한 것은 이 고교크 사이메가 같은 인물인데 한 인물을 두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비 쪽 출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 쪽이 이제 신라 가야계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백제계, 어머니는 가야 신라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형제가 이제 이 아버지가 다른 형제로 이제 천무천왕이 되는 40대 왕이 되는 이 오와마 황자인데 어쨌든 같이 자라면서 형 아우로 이제 지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두 사람 간의 약속은 뭐였냐면 천지가 끝나면서 자기 왕권을 천무에게 주겠다. 다시 말해서 오와마에게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 중간에 지금 등장하는 39대 왕이 되는 코분이라고 하는 홍문이 등장해요. 이게 이제 이 누구냐면 천지왕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에요. 자신의 아들이 나이가 어리지만 이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거죠. 왕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제 40대 왕이 되는 천무는 자기 조카를 죽이고 결국은 40대 왕으로 등장하면서 천무왕이 됩니다. 이 천무왕의 아버지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이시카와 계열이라고 그랬어요. 어머니는 이제 고교크 사이메 동일하게 가야 신라계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천지왕은 전혀 다른 어차피 상황이 그런 거야. 상황이 663년에 백제 완전히 멸망, 한반도에는 더 이상 백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호적상 아버지인 서명은 이제 이미 죽었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는 가야 신라계이다 보니까 이 천무가 택한 길은 뭐냐면 한반도에서의 백제 지우기 운동 시작하고 그 다음에 친신라계통, 왜냐하면 통일신라가 등장했기 때문에 친신라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그보다 더 큰 국가, 다시 말해서 중국급에 해당되는 당나라급에 해당되는 일본국 건설, 이게 이제 천무천왕의 그 사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도 사실은 일본 건국의 아버지는 사실은 천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야마토 정권 시대는 사실상은 난립된 상태고 통일왕국 시대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 천무 때부터는 이제 자리가 잡힌, 다시 말해서 율령제라고 하는 중국이 도입했던 율과 영을 갖고 있는 체계화된 국가 통치 구조를 갖게 되는 시대는 천무 때부터다. 이 율령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우리 실생활에서 지금 쓰는 거예요. 율령. 우리가 법을 보면 법 조문이 이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법령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원칙이 있고 그거에 따른 시행령이 있어요. 어떻게 시행한다. 그리고 그걸 세분화시켜서 조목조목 해놓은 게 시행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시행규칙 이전에 율이 있고 영이 있으면 통치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심지어는 개개인의 사생활까지 다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천부천왕 때 보면 희한한 것도 등장해요. 국민의 헤어스타일까지 통제해요.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하라. 또 뭐 1년 중에 행사를 또 이렇게 하라. 또 심지어는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것이 이제 숭불은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기 육식 금지령을 내려요. 5가지의 육식은 금한다. 그 5가지 육식이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고기들이거든요. 그것까지 국민을 통제하는 그게 바로 율령이 생기면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율령제를 도입하면서 일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시동을 걸고, 근데 그는 680년대에 죽기 때문에 일본국의 정식 출범이 70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701년조는 이 천무천왕의 직계, 다시 말해서 친신라의 친가야 신라의 후손들이 8대에 걸쳐서 통치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이제 가야는 없어졌으니까 친신라의 정책을 하다가 이제 환무천왕이 등장하는, 다시 말해서 50대 왕으로 등장하는 그리고 이 헤이안 시대, 지금의 교토 시대를 열게 되는 환무천왕이 등장하는 시대부터 다시 이제 백제계 왕통이 이어지게 되는, 그러면서 일본국이 이제 후지와라 씨가 전면에 나서서 통치하게 되는, 그러니까 후방에서 통치하는데 그걸 이제 색간 정치라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자신의 딸들을 왕실에 결혼시키면서 왕으로 등장시키면서 이제 전혀 한반도하고 다른 일본국의 형태가 이제 800년대, 빠르게는 700년대부터지만 사실은 이제 800년대부터 지금 현재의 일본국의 형태가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 700년대까지 짧게 잡으면 600년대 말까지는 백제 가야의 시대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거죠. 오늘 그 열도 백제 족보를 아주 디테일하게 조목조목 설명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오늘 제목에 해당되는 무왕과 의자왕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지금 보시는 도표와 같습니다. 왜 무왕은, 그러니까 일본에 있었던 민달의 아들인 오시사카 히코히토는 일본에서 왕이 되지 못하고 한반도로 넘어와서 무왕이 되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왕이 승계를 못한 이유, 첫 번째, 소가씨한테 밀렸다. 소가씨 가문에 밀려서 그 자리를 용명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29대 헌명왕에게서 나온 민달의 아들이 오시사카 히코히토인데, 그래서 왕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바로 이 민달과 배다른 형제인 용명에게 내어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왕위 계승을 못한 이유는 이 오사카 히코히토의 어머니 쪽, 다시 말해서 그가 이제 부인이 누카데 히메인데 이 강희 부인에 해당되는 건데, 이 강희 부인의 어머니가 바로 이 왕실이 아니라 체녀였다는 거죠. 체녀, 다시 말해서 무슬리에 해당되는, 왕실의 하급 직종에 해당되는 여인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는 추측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체녀라고 하는 것이 그 단순한 무슬리가 아니라 이 가야계, 다시 말해서 모노노베시 계통인데, 그러니까 모노노베시는 소가시하고는 아주 상극이잖아요. 모노노베시는 가야계고 소가시는 백제계니까 그래서 더더구나 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오사카 히코히토의 아들이 서명인데, 그는 이제 저는 이제 오사카 히코히토가 무왕이라고 본다면 의자왕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 서명왕이 13년밖에 통치 못하고 죽은 걸로 나와요. 근데 이제 죽은 게 아니라 제가 보는 견해는 또 공교롭게도 641년이라고 하는 같은 해에 죽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의자왕도 죽고, 그러니까 서명도 죽고 그 아버지 무왕도 죽은, 오사카 히코히토도 죽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 서명이 죽은 게 아니라 아버지 무왕이 죽으니까 일본에서
반도 땅으로 가서 의자왕으로 등극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면 일본 열도 땅에서 그다지 오래 통치 못한 이유는 또한 무엇인가?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한반도로 갔다는 거는 이제 설명은 가능한데, 만약에 이 서명이 의자왕이 아니라면, 의자왕이 아니라고 봤을 때 그가 단기 집권한 이유는 뭐냐면, 그 아버지인 오사카 히코히토가 왕이 아니었고, 왕이 아니어서 실권이 없었고, 그리고 자기의 할머니가 체녀였고, 그리고 어머니도 그렇게 힘이 있는 가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왕권에서 밀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왕실이, 서명도 그렇고 오사카 히코히토도 그렇고, 왕실이 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아들에 해당되는 천지와 천무가 있는데, 38대 천지는 적통이고, 천무는 다른 남자에게서 난 부인은 같지만 아들로 본다면, 이 천무 쪽에서는 굳이 자기 아버지 쪽, 다시 말해서 의붓 아버지인 서명 쪽, 이 계통, 가야 계통, 이 서명 쪽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 노선을 구상했고, 그것을 실천한 인물이 바로 40대 왕이 되는 천무 왕이고, 그는 그래서 이제 그 후대에 역사서를, 고짓기라고 하는 역사서와 또 니혼쇼키라고 하는 역사서를 쓰도록 명령을 했고, 어느 정도 길잡이를 해놓고 죽은 그나마 또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천무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